지금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큰 위기에 빠져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헛소문이나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직접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피눈물 흘리며 실패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각종 정비 사업이 어떻게 투자자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도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먼저 서울의 상황부터 천천히 짚어보죠. 현재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는 추정 분담금이 21평 기준 최대 8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시세가 5억 후반대인데 분담금이 8억대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대체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서울 아파트 시장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때 가격은 지금 보면 바닥 수준이었는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그 시절 가격으로 돌아가는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서울 재건축 사업의 함정 때문입니다.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꿈의 로또로 불리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공사비 폭등, 까다로운 규제, 주변 반대 등으로 분담금이 상상을 초월하면서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어요. 특히 서울 금천구와 강남구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먼저 금천구 시흥동의 남서울 럭키 아파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1981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4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로 986세대 16평부터 27평까지 소형 평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123%로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 보였죠. 2023년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여기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추정 분담금이 21평 기준 최대 8억 3천만 원. 아파트 시세가 5억 후반대인데 분담금이 더 크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집값에 분담금까지 12억 넘게 필요합니다. 과연 완공 후 시세가 이를 따라갈까요? 따라간다고 해도 비용이 너무 큰 건 사실입니다. 김민수 씨는 40대 중반 IT 회사 직원입니다. 2022년에 이 아파트 21평을 7억 8천만 원에 샀어요. 금천구는 신안산선과 GTX 노선으로 교통이 좋아지니 재건축 로또다 싶었답니다. 은행 대출 4억에 부모님 도움까지 받아서 샀죠. 그런데 이후 분담금 추정치가 발표되자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분담금 8억? 그 돈이면 강남 중소형을 사겠네. 이렇게 생각하며 매물로 내놓으려고 했지만 시장이 얼어붙어 5억대에도 안 팔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25년 6월에는 4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김민수 씨는 재건축 믿고 뛰어든 게 인생 최대 실수라며 후회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첫째, 공사비 폭등입니다. 2020년대 들어 철근과 시멘트 가격이 2배 이상 올랐고 인건비도 급등했어요. 둘째, 주변 학교 문제예요. 단지 옆에 문일중학교와 문일고등학교 그리고 문백초등학교가 있어서 일조권 문제로 높이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여러 제한 사항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죠. 이 불안감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2022년 7억 8천만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올해 4억대 후반으로 정확히 2019년 말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 중이지만 분담금 조율은 여전히 난항인 상황입니다. 주민들도 의견이 양측으로 갈려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금천구 말고도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무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영등포구입니다. 최근 서울경제 기사에 따르면 서울 전체 무산 사례 중 영등포구가 1위, 중랑구,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가 뒤를 잇죠. 이유는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시공사 미선정 등입니다. 영등포구 물레동 사가 재개발 구역은 사업비가 8,470억 규모인데 입찰이 유찰됐어요. 공사비가 너무 올라 건설사들이 손사래를 쳤죠. 여의도 근처라 입지가 좋지만 재개발 기대에 투자한 분들은 지금 울상입니다. 재개발 사업 무산 사례가 쌓이면서 주변 가격도 연쇄적으로 떨어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성준 씨는 50대 초반 은행원입니다. 상승장일 때 물레동에 재개발 예정지 빌라를 3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여의도 직주 근접 재개발되면 대박. 이런 광고에 설득당했죠. 대출 2억에 저축까지 털어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선정 유찰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공사가 없으면 사업 무산인가? 하며 불안해하시더니 결국 올해 4월 3억에 급매로 팔았습니다. 손실 금액은 5천만 원에 수수료와 이자 그리고 세금이었죠. 하지만 8월 들어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수주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음은 종로구 옥인동 빈집촌 사례입니다. 이 지역도 재개발 무산으로 빈집이 방치돼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꺼려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여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역은 역사적 가치 때문에 규제가 심하고 주민 동의율 미달로 사업이 여러 번 엎어졌습니다. 지자체가 빈집을 매입해 공원화하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진척이 없습니다. 서울 도심인데 빈집들이 있다니 믿기시나요? 이 지역 재개발 기대에 투자한 분들은 지금 땅값만 보고 한숨 쉬고 있습니다. 이제 강남구 대치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DH 대치 에델로이 아파트,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2025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최근 터진 소식이 뭘까요? 가구당 추가 분담금 11억이라는 소식인데요. 다 지어놓고 이제 와서 11억 더 내라니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단지는 청약 경쟁률 1025대 1로 인기 폭발이었어요. 현대건설이 시공한 고급 재건축 단지죠. 그런데 공사비 미수금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잔금도 다 못 받고 준공 허가를 내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조합은 PF 대출 상환을 위해 2,300억 규모의 자금 확보를 추진 중인데 아파트 전체를 담보로 걸어야 해요. 모든 대출을 조합이 떠안는 꼴이죠. 이영희 씨는 50대 초반 주부입니다. 강남 대치동 재건축 로또라며 기대했죠. 그런데 추가 분담금 11억 소식에 쓰러질 뻔했대요. 이 돈 어디서 구해? 집 팔아야 하나? 하며 불면의 밤을 보냈죠. 이영희 씨는 재건축이 로또라더니 빚더미 로또였어 라며 한숨을 쉬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농협중앙회에서 1,700억 PF 대출을 받았는데 현대건설이 연대보증을 섰어요. 건설사 보증 없으면 대출을 안 해주죠. 하지만 조합이 상환을 못하면 현대건설이 책임져야 해요. 조합은 상가 공간을 피트니스 센터로 변경하고 매각 및 회원권 분양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인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대건설과 조합 모두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입니다. 입주민들은 입주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며 항의 중입니다. 서대문구의 부가현 2구역도 빠질 수 없죠. 종교시설 반대로 갈등이 폭발했고 주민들은 성당 때문에 꿈이 날아갔다며 소송까지 했습니다. 부가현은 재개발 핫플이었는데 이런 사태라니 충격적이었는데요. 물론 시끄러운 일이 있던 이후 양측이 합의에 나서면서 재개발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구 한강맨션 아파트 사례도 빼놓을 수 없죠. 2003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2025년 상가 리스크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현재는 갈등을 마무리 짓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역시 공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성동구 성수동 재개발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역시 빠른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특히 1구역의 재개발은 금액이 2조 원에 달하는 최대 정비 사업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진행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연내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여러 정비 사업지들을 살펴봤는데요. 일부 지역은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는 반면 어떤 지역은 여전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민과 상가 반대. 둘째, 공사비 폭등으로 입찰 유찰. 셋째, 규제 강화와 법원 판결. 넷째, 동의율 미달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틀어지게 되면 투자자들만 큰 손실을 맞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성공만 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요소도 많죠. 모든 부동산 투자가 그렇지만 정비 사업은 특히 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여파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가계부채는 2,000조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시절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그 지원금의 실상을 보면 씁쓸합니다. 전체 지원금 중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고작 10%에 불과했고 나머지 90%는 대출 형태였습니다. 김수연 씨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2019년 코로나 직전에 서울 근교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1억을 투자했는데 이 중 대부분을 사업자 대출로 충당했어요. 코로나가 곧 끝나고 손님들이 다시 몰릴 거야 라는 희망으로 버텼지만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됐고
월 순수익은 10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자는 매달 나갔어요. 최근까지 버티다가 결국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권리금은커녕 자리를 넘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폐업 후에는 사업자 대출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힘들어졌다고 해요. 빚 때문에 제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영업자 550만 명 중 6, 70%가 월 순수익 100만 원 미만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폐업하려 해도 신용 문제 때문에 망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대출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생각해보세요. 가게 영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자는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빚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통계로 보면 2025년 현재 자영업자 폐업률이 10.8%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그중 소매업이 20.8%, 음식업은 19.4%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에요. 작년 한 해 동안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소매업에서만 30만 명 가까이, 음식점업에서는 15만 명이 넘는 분들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동안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오프라인 상업시설, 특히 거리 상점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줄이고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로드샵 매출이 급감했어요. 매출이 줄면 당연히 대출 이자를 갚기 힘들어지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과거 현상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세요.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죠. 서브프라임은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대출을 해준 제도를 말합니다.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은행들이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줬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서는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런 식의 투자가 성행했어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9억 대출로 사서 1억만 투자하고 나중에 집값이 12억이 되면 2억의 차익을 얻는 구조였죠.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되면서 경제가 거품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멈추거나 떨어지는 순간 이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무너지면서 경제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당시 미국 전체 주택 담보 대출 중 80% 정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그 나머지의 부실이 도미노처럼 전체 경제를 무너뜨렸어요.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이 약하면 전체가 무너지듯이 경제도 밑바닥이 흔들리면 모두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와 비슷해요. 서울의 20억짜리 아파트를 10억 이상의 대출로 산 사람들이 많아요. 몇 년 뒤에 25억이 되면 좋지만 만약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진다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판 서브프라임 위기의 시작입니다. 자영업자 폐업도 이 흐름과 연결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해외 선진국들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우리는 90%를 대출로 줬어요. 그 결과 지금 부실 채권이 쌓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오프라인 상가 매출이 줄었고 이자 미납이 늘어나면서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죠.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요. 최동준 씨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2021년 부동산 붐이 한창일 때 갭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의 10억짜리 아파트를 자기 돈 3억, 대출 7억으로 샀어요. 그는 집값이 계속 오를 테니 이자 갚고도 차익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했죠. 하지만 2022년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월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었고 설상가상으로 집값이 30%나 떨어졌어요. 매달 적자에 시달렸죠. 이자야 그렇다 쳐도 집값이 떨어지는 걸 보고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2025년 현재 집값이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도 2억가량 손해 중입니다. 최동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빚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그때 욕심을 내지 말 걸 그랬어요. 이제 가계부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2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GDP 대비 90% 수준으로 국민 한 명당 평균 4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에요. 이 빚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폭증하죠. 최근 카드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해요. 정부는 금리를 인하하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 폐업이 계속되면서 부실 채권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ESC는 2022년 지방 상가를 투자했습니다. 5억짜리 상가를 3억 대출로 샀어요. 지역개발 호재가 있다는 소식에
임대 수익이 좋을 거야 라고 믿었죠. 하지만 개발이 지연되고 지역 인구 유출로 임대 수요가 없었어요. 이자는 매달 쌓여갔고 결국 올해 초에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손실액은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김수연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빚의 공포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져요. 호재만 믿고 덤볐다가 큰 코 다쳤어요. 이 사례는 빚으로 무리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줍니다. 개인의 실패가 쌓이면 사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금융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 1금융권은 부실 채권의 충격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2금융권이에요.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곳에서 부실이 터지면 충격이 상당히 클 겁니다. 이게 바로 빚으로 쌓아 올린 경제가 터지는 순간이에요. 2금융권의 부실 채권 비율은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8.7%까지 치솟았어요.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최근 세제 대책으로는 공시지가 현실화, 종합부동산세 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지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급 대책이에요. 3기 신도시의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하면 2029년쯤 입주가 가능해요. 정부가 박차를 가하면 빠른 시기에 분양할 수도 있죠. 게다가 만약 분양가가 현 시세의 70% 수준이라면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에 분양한다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분명 기회를 노릴 겁니다. 조성원가로 공급하면 더 저렴해질 수 있어요. 이런 정책은 한쪽으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이처럼 강력한 대책이 빠르게 적용되면 시장이 안정화되지만 약한 대책이 천천히 조금씩 나오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인구 구조를 보면 더 심각해요. 결혼 건수를 보세요. 1990년대에는 연간 40만 쌍이 결혼했지만 지금은 20만 쌍으로 줄었어요. 2033년에는 10만 쌍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신규 주택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죠. 반면 건설사들은 연간 3, 4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공급 과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년 뒤를 생각해보세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잘못 판단하고 무리하게 투자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서울과 수도권은 지금 꼭지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경매 시장은 어떨까요? 지금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투자 실패로 내놓는 물건들이 늘고 있죠. 예전에는 경매 시장이 고수들만의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대중화됐어요. 유튜브에 경매 관련 강의도 많고 정보도 쉽게 구할 수 있죠. 경매를 잘하면 그만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대중화가 되고 있다고 해도 숨은 리스크도 많죠. 경매도 무작정 뛰어들지 말고 경매 대리인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 일부 지역은 매년 공실률이 급격히 늘고 있죠. 특히 신도시의 경우 엄청납니다. 공급이 많았던 만큼 누적된 공실을 해소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익률만 보고 접근했다가는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상권, 수요, 비용 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보수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할 시기이죠. 최근 규제들과 같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면 시장은 조금씩 안정화될 거예요. 하지만 약한 대책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집값이 반짝 오르다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때 여러분은 꾸준히 경제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으셔야 합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경제가 터지기 전에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세요.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과 같은 실패는 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불리는 투자 수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출퇴근하며 사는 집, 아이들을 키우는 공간, 노후를 준비하는 기반이 바로 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서울 집값, 특히 강남권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상승인가 아니면 위험한 버블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 이게 버블이라면 그 버블이 터지는 순간 평범한 서민들과 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식적인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값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서울 강남의 집값 현황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2025년 현재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평당 평균 가격이 이미 1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는 건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반포 레미안 같은 고급 단지들은 평당 2억을 돌파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30평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30억 정도가 되는 셈이죠. 아니, 더 비싼 곳들은 50억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가격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가파르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버블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강남 지역은 더 이상 편안하게 살기 좋은 동네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소위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거든요. 2020년 이전에 강남 아파트를 산 분들은 주로 교육 환경이 좋고 문화시설이 많으며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선택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오르는 집값에 베팅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매일 뉴스에서 신고가 거래 소식이 쏟아지니 지금 사지 않으면 더 오를 텐데 라는 심리가 팽배해지는 거죠. 하지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듯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런 고가 아파트를 과연 누가 계속해서 사줄 수 있을까요? 실제 구매 주체가 한정되어 있는데 가격만 계속 오르는 건 분명 이상한 현상입니다. 버블의 증거를 데이터로 하나씩 풀어서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도 스스로 판단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지표 하나를 소개할게요. 바로 PIR 지수. 이건 집값을 연봉으로 나눠서 몇 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그 집을 살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지표죠. PIR이 높을수록 버블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서울 강남의 경우 주민들의 연평균 소득이 통계청 자료로 약 8,649만 원 정도 되는데 30평의 고가 아파트 가격이 30억이라고 치면 이걸 나누면 무려 35년이 걸려요. 아니 35년이라니. 돈 한 푼 안 쓰고 평생 저축해야 겨우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압구정동이나 반포 같은 초고가 아파트예요. 50억짜리 30평 아파트를 소득으로 나누면 60년이 걸립니다. 만약 연봉의 반만 쓰고 나머지 반을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120년이에요. 몇 세대가 지나야 집을 사는 가격이라는 거죠.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버블이 아니라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실제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PIR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고요. 한국은행 분석으로는 서울 아파트 PIR이 18.4배로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8년 이상 모아야 집을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2025년 1분기 수도권 PIR은 10.2로 여전히 높은 편이에요. 이 지표를 보면 서울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 얼마나 과열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숫자들을 보시면서 내가 정말 이 집을 살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민종 씨는 40대 중반의 자영업자로 아내와 두 아이를 둔 가장이었어요. 2021년쯤에 서울에 위치한 1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을 10억이나 받아서요. 왜 그랬냐면 그때 집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였고 주변 지인들 중에서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레버리지 투자가 대세라고 떠들썩하니 김민종 씨도 지금 사면 더 오를 테고 나중에 팔아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덜컥 매수한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집값이 조금씩 오르면서 매달 이자 부담이 있지만 버틸만 했죠. 그런데 2023년 말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집값이 주춤하더니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김민종 씨의 아파트는 12억으로 가치가 하락했고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서 매출이 줄고 상가 월세를 내는데 급급했죠. 가족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에 이르렀고 아내와는 매일 다투게 됐습니다. 그때 왜 대출까지 받아서 무리했을까? 가족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하고 매일 후회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죠. 이 사례처럼 심리에 휩쓸려 무리한 투자를 하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소득 수준과 집값을 더 깊이 비교해보죠. 서울 강남 주민들의 연평균 소득이 8,649만 원이라는 건 통계청의 지역 근로소득 지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소득으로 30억짜리 집을 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게다가 2025년 데이터로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수요에 의한 건지 아니면 투기성 심리에 의한 착시 현상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죠.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여전히 양호하지만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된 6.27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4.6%나 떨어졌고 가격 상승폭도 둔화됐어요. 금리 인상과 규제로 인해 고가 아파트 거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인데 이게 버블의 전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래가 줄면 가격이 안정되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가격만 오르는 건 수요가 아닌 심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수진 씨는 30대 후반의 프리랜서 유튜버로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어요. 2020년 서울 송파구에 16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전세 임차인을 끼고 갭투자로 마련했죠. 계획은 이랬어요. 전세 시세가 오르면 전세금을 올려서 갭을 유지하고 나중에 팔아서 수익을 내자라고요. 주변 투자자들이 비슷한 투자로 돈을 번 걸 보고 자신도 따라한 거예요. 처음 1년은 아주 좋았어요. 전세 시세도 오르고 집값도 급격히 상승했으니까요. 하지만 2023년부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가격이 급락했고 주변에 신축 단지가 들어오면서 전세 시세도 떨어졌죠. 설상가상으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수진 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했죠. 2억을 갑자기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신용대출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시세가 20%나 떨어져 아파트 가치도 추락했습니다. 갭투자는 리스크가 없다는 말을 믿고 덜컥 사버린 게 너무 후회됐죠. 왜 안정적으로 가지 않고 무리한 갭투자를 했을까? 더 안전한 투자 방식을 공부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돈과 시간은 돌이킬 수 없죠. 이처럼 갭투자나 레버리지 투자 같은 고위험 전략이 실패하면 평생 후유증이 남아요. 버블의 더 확실한 증거로 서울의 부자 수를 비교해보죠. 여기서 부자는 부동산 자산을 빼고 현금성 자산으로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억 8천만 원 이상 보유한 사람들을 말해요. 2025년 기준으로 서울에 이런 사람들이 8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한국 전체 100만장자가 130만 명으로 세계 10위지만 이 숫자가 비싼 집값을 지탱할 만큼 충분할까요? 이 부자 숫자로 보면 서울 집값이 이 정도로 비쌀 이유가 없어요. 파레토 법칙, 즉 상위 20%가 80%의 부를 소유한다는 원리를 적용해 산출한 데이터인데 복잡하지만 결론은 명확하죠. 서울 집값은 거품입니다. 왜 이런 버블이 생겼을까요? 첫째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여전히 강력해요. 특히 30, 40대는 과거 부동산 폭락을 경험하지 않아서 대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정책 실패예요. 정부가 규제만 강화하고 공급을 늘리지 않아서요. 2025년에도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와 대출 총량 관리로 거래가 얼어붙었어요. 미래는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집값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버블이 슬슬 터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나마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이미 하락 중이고 비아파트 부동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버블이 언제 터질지 모르죠. 최근 뉴스를 보니 거래는 멈췄는데 가격은 오르고 공급 절벽이 우려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반등을 전망하지만 버블 붕괴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버블이나 미국 금융위기처럼 예고 없이 올 수 있어요. 2027년, 2029년 위기설도 있죠. 버블이 터지면 중산층과 서민층이 가장 크게 피해를 봅니다. 박준호 씨는 50대 초반의 자영업자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2021년 초에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15억을 투자했어요. 금리 인상 전망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불패야 라는 믿음으로 대출 10억을 끌었죠. 주변 상인들이 부동산으로 돈 번 걸 보고 따라한 거예요. 처음에는 카페 매출이 좋아서 이자 부담이 괜찮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매달 상가 월세와 아파트 이자 상환 부담이 늘었고 카페 매출은 경제 둔화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집값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까 고민했지만 손해가 3억이 넘어서 그러지도 못했죠. 지금은 빚 갚느라 카페 크기를 줄이고 일하는 직원도 줄였습니다. 왜 심리에 휩쓸렸을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지만 늦었죠. 계속해서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현황을 보면 평균 13억 4천만 원, 그중 강남구는 26억 3천만 원으로 고공행진 중이에요. 하지만 거래량은 급감했죠.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영향이에요. 정부의 627 대책으로 대출 총량 관리 도입, 고강도 규제로 서울 거래가 60% 이상 급감했어요. 가격은 오르지만 착시 현상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례 최은미 씨예요. 40대 주부로 남편과 함께 2021년 강북 아파트에 12억을 투자했어요. 저점 매수라고 생각하고 갭으로 투자했죠. 그런데 전세와 매매 시세가 동반 하락하면서 역전세를 맞았어요. 전세 갱신 시점에 1억 5천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 고금리 신용대출까지 받았죠. 더 슬픈 건 집값은 10억으로 하락했어요.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버블을 무시하고 샀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025년 하반기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관망과 약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반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버블 붕괴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죠. 게다가 정부가 앞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위기가 올 때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좋다고 말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 이 위기를 정확히 예측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과 같은 실패는 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현재 강남의 상가들은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둘 무너지고 있어요. 아파트값만 비싸게 버티고 있을 뿐 건물과 상업시설 쪽은 공실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한두 개 상가가 아니라 건물 1층 전체가 비어있고 임대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일단 15평 상가를 하나 분양받으려면 20억 이상 들어가요. 이걸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7, 80% 대출받아서 사죠. 그러면 은행 이자만 엄청나요. 이자를 커버하려면 임대료를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20평대 밥집이라도 1층은 월 임대료가 7, 800만 원이에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특히 서울 강남권의 상가시장은 얼마나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통계나 뉴스 모음이 아니에요. 직접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피눈물 흘리며 실패한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상가 공실이 어떻게 투자자들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도 상가 투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먼저 서울의 상황부터 천천히 짚어보죠.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강남의 경우는 상가 공실이 유독 많아지고 있어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같은 곳들을 걸어보시면 알겠지만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 임대라는 스티커가 붙은 상가들이 줄지어 있어요. 건물 1층 전체가 비어있고 그 스티커가 햇빛에 발해서 누렇게 변한 채로 몇 달, 아니 몇 년째 방치된 곳들이 수두룩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상인들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낸다 해도 그 이익으로 임대료를 내고 직원이나 알바 비용을 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재료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임대료는 해마다 오르고 인건비도 매년 상승하니까요. 결국 상인들은 버티지 못하고 혼자 운영하는 1인 가게로 전환하거나 아예 폐업을 선택하게 돼요. 제가 아는 한 상인분은 강남 논현동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다가 임대료가 월 8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커피 몇백 잔 팔아도 이익이 안 남아요 라고 하시며 문을 닫으셨어요. 이런 사례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강남의 상가들은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둘 무너지고 있어요. 강남은 지금 아파트값만 비싸게 버티고 있을 뿐 상가 쪽은 공실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요. 예를 들어 강남구 역삼동의 대형 상가는 준공 후 3년째 공실 상태예요. 한두 개 상가가 아니라 건물 1층 전체가 비어있고 임대 마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신사동의 가장 핫한 상권에 있는 메인 상가도 준공 4년째 공실이에요. 지하 1층부터 1층, 2층까지 임대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그 색이 이미 발해서 오래된 느낌이 들죠. 아파트 단지 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1층은 부동산 중개소들로 꽉 차 있지만 이는 아파트 거래만 그나마 돈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상점들은 돈이 안 돼서 들어오지 않는 거죠. 대형 아파트 단지의 상가 공실이 많은 이유는 접근성 문제도 커요. 각 아파트 단지마다 펜스를 쳐놔서 외부인이 이용하기 어렵고 단지 내부 주민들만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아요. 직접 임장을 다녀보니 이런 상가들은 마치 고립된 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비슷하지만 강남의 상가 공실이 유독 심각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비싼 임대료예요. 일단 임대료가 비싸면 상인들이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어요. 재료값이 치솟고 임대료와 인건비가 오르니 1인 가게나 폐업이 늘어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지 오래됐고 출산율은 0.6명대예요. 상가 공급은 많아지는데 경쟁력을 갖추려면 임대료가 내려가야 하는 게 경제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런데 건물주들은 내 건물은 특별해 하면서 임대료를 올리니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경제 논리를 무시한 결과예요. 임대료 상승의 원인은 건물의 수익률 때문이기도 하고 신규 건물 분양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땅값이 비싸서 상가 분양가는 평당 1억 2억은 기본이에요. 15평 상가를 하나 분양받으려면 20억 이상 들어가요. 이걸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7, 80% 대출받아서 사죠. 그러면 은행 이자만 엄청나요. 이자를 커버하려면 임대료를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요. 20평대 김밥집이라도 1층은 월 임대료가 7, 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김밥집이 사라지고 카페나 빵집이 들어오는데 그마저도 좁아서 손님들이 안 가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예요. 전체 상가의 영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김민준 씨도 2018년쯤 부동산 투자에 처음 뛰어들었어요. 주변에서 강남 상가를 사면 평생 먹고 산다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탐욕에 눈이 멀었죠. 본인 돈 5억에 대출 10억을 끌어 강남 역삼동에 20평 상가를 샀어요. 분양가는 15억이었어요. 위치가 핫플레이스라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자만 매달 300만 원 이상 나가는데 임대료로 커버될 거라 믿었어요. 처음엔 카페 임차인이 들어와 월세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동 인구가 뚝 떨어졌어요. 임차인이 임대료를 밀리다 결국 나가버렸어요. 2년 공실 동안 이자만 거의 1억, 관리비와 세금을 합쳐 엄청난 손실이 났죠. 밤에 잠 못 이루고 가족한테 미안했어요. 결국 매매로 내놨는데 제값을 받기도 힘들어요. 이 실패가 민준 씨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이제 강남 상가 공실의 두 번째 이유, 소비 위축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주거비용 증가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아파트 대출과 월세, 자녀 학원비, 생활비가 소득 증가를 앞지르니 지갑이 다치게 됩니다. 부동산 자산가들은 근로소득 외에도 자산소득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거비용조차 부담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고가의 지출부터 줄이게 되는 거죠. 하다못해 회식 장소와 모임 장소도 고급 레스토랑, 스크린 골프장에서 좀 더 저렴한 곳으로 바뀌고 있죠. 또 쇼핑과 외식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들이 점점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완벽한 전환이에요. 쿠팡, 컬리, 테무 이용자가 많아 오프라인 상가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조차 온라인으로 사업을 전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가 공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고금리 시대의 건물주들은 이자 부담으로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금수저나 다이아 수저가 아닌 이상 대부분 건물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사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강남 상가 공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거래도 있는데요. 강남 신사동의 한 신축 건물이 준공 후 공실로 방치되다가 공매로 넘어갔는데 무려 20억 손해를 보고 거래됐어요. 이 건물은 원래 핫플레이스로 기대됐지만 임대료가 비싸서 임차인이 없었어요. 공실률이 20%를 넘은 강남 전체에서 이런 사례가 쏟아지죠. 가로수길은 공실률 40%, 청담동 17%로 상권이 몰락하고 있어요. 강남역 인근 상가도 공실 폭탄인데 임대료는 평당 수십만 원을 고집하면서 안 내린다며 버티다가 파산하는 거예요. 논현역 주변의 상가들은 공실률 21%, 압구정은 12%예요. 이영미 씨는 2020년에 송파구 상가를 샀어요. 30평, 분양가 20억, 대출이 12억이었죠. 당시에는 그 정도 대출은 쉽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서로 사려고 했죠. 처음엔 카페가 들어와 월세 8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임차인이 버티기 어려워졌죠. 그 이후 공실로 유지된 지 2년 반. 이자만 1억 5천만 원 날렸어요. 주변 상가들도 비슷해서 서로 렌트프리를 주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졌죠. 결국 손해를 보면서 팔기로 결심했지만 요즘 상가의 거래가 뜸하다 보니 문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업시설의 전망을 해보자면 일단은 미래가 어둡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상가는 영원히 빈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인구 감소와 오프라인의 온라인화로 오프라인 상가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죠. 서울에서 가장 좋다는 강남도 공실률이 20-30%입니다. 아무리 부동산 규제를 풀어도 임대료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자칫 잘못하다간 1990년대 일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버블 붕괴 때 상가 공실이 폭증했고 가격이 폭락했던 것처럼요. 어떤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 투자는 항상 끝물에 산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상승장에서 가장 나중에 오른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이었죠. 그만큼 끝물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상권 조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적정 수준인지 주변 공실의 임대료와 위치를 충분히 비교해 봐야 하죠. 만약 매매를 한다면 대출 비율은 최대한 낮추고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공실이 오래된 상업용 부동산일수록 가격 협상하기 좋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상업용 부동산의 절망적인 현실을 살펴봤는데요. 물론 지금도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는 분들이 그런 케이스죠. 위험성이 많은 상업용 부동산.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사업이 오프라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수익률을 더 높여서 건물이나 상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상업용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로 찾아왔어요. 부동산 전세 대출 규제로 인해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LTV를 70%까지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과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세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어떤 피해가 올지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앞으로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는 주택은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니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집값 5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금 4억으로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면 보증 한도가 3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본인 돈으로 채워야 하니 저축이 부족한 젊은 세대나 서민 가정은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수밖에 없죠. 월세로 넘어가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임대 비중은 이미 월세가 64.4%인데 이 정책으로 80%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도 피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전세금을 대폭 낮춰야 하니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고 전세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방은 전세가율이 평균 70%를 넘는 지역이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이나 되는데 대전, 광주, 울산, 경남, 전남 같은 지역에서는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 이주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전체 시장을 보면 수백만 가구가 영향을 받아 전세 시장에 대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사기와 갭 투자를 차단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부작용으로 서민층의 주거 빈곤이 심화되고 서민 보호가 아니라 서민 내몰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박민호 씨는 2018년 평범한 직장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당시 전세 보증 LTV가 100%에 가까웠던 시절이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무자본 갭 투자로 돈 벌기 쉽다는 조언에 귀가 솔깃했죠. 서울 근교에 빌라 3채를 샀습니다. 첫 번째 빌라는 매매가 3억, 전세 2억 8천만 원으로 세팅했어요. 은행 대출이 쉽게 나와 자기 돈 2천만 원만 투자했고 임차인은 한 달 만에 구했어요. 금방 시세가 오르자 투자에 눈이 멀었고 그렇게 다음 계약들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빌라는 매매가 2억 5천만 원에 전세 2억 3천만 원, 세 번째는 매매가 3억 2천만 원에 전세 2억 9천만 원. 세 채를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7천만 원이 올랐고 이게 부자의 길이구나 라고 꿈을 키웠대요. 출퇴근길에 부동산 매물만 들여다봤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빌라 시장이 흔들렸어요. 첫 번째 빌라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전세금 2억 8천만 원 반환을 요구했는데 박민호 씨는 현금이 없었어요. 갭투기라 대출에만 의존했으니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 신청했지만 감정가보다 20% 부풀려져 거부됐어요. 결국 첫 빌라는 어렵게 고금리 신용대출로 넘어갔죠. 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빌라였어요. 두 번째 세입자는 재계약 시점에 전세금 2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했죠. 당시 시세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 현금이 없어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모자란 돈은 대부업체까지 연락해 채웠습니다. 그 사이 빌라 집값이 쭉쭉 떨어졌고 총 2억 손실에 신용등급까지 망가졌어요. 3년간 빚 갚느라 고생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이라던데 저 같은 서민을 투기꾼으로 만들어 망쳤어요. 이 사례는 높은 LTV가 초보 투자자를 유혹해 파산으로 내몬 전형적인 경우예요. 지금 전세 규제가 강화되면 이런 상황에 처할 집주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본 개념을 정리하며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의 매매가와 전세가율을 아시나요? 집값 10억에 전세 5억이면 전세가율 50%, 6억이면 60%입니다. 이 전세가율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기준이 되는데 정부가 LTV를 70%로 낮추는 건 과거의 교훈 때문이에요. 2017년 LTV가 100%에 가까웠을 때 무자본 갭투기가 성행했어요. 집을 사서 전세를 끼면 자기 돈 없이 수십 채를 소유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집값 5억에 전세 5억으로 임차인을 들이면 투자자는 돈 한 푼 안 내고 시세 차익을 챙겼어요. 하지만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면 깡통 전세가 되어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고 집주인은 파산. 특히 빌라에서 이런 사고가 많았고
이로 인해 아파트 선호 현상이 생겨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시행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집을 못 사게 됐어요. LTV는 담보인정 비율로 감정가 5억에 70%면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감정가가 실제 거래가와 달라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감정가 4억짜리 집이 6억으로 부풀려져 거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2025년 정부의 목표는 전세 사기 차단과 가계대출 억제입니다. 현재 가계대출이 2천조 원을 넘는 상황이라 규제는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초반에 말씀드렸듯 임차인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며 전세 시장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집주인은 전세입자를 못 구해 자연스럽게 공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전세가율이 높아 타격이 더 클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입니다.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전남 등이 포함되죠. 연립과 빌라 같은 B아파트는 서울, 부산,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70%를 넘습니다. 즉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주거이동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건설사 미분양 해소와 임차인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됐죠.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 받으면 허그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돌려줍니다. 현재 기준은 수도권 7억 이하, 지방 5억 이하 주택에 담보인정 비율 90% 이하로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70%로 낮아지면 집값 7억 기준으로 전세금 4억 9천만 원 이하만 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서울 빌라를 예로 들면 집값 2억에 전세 1억 8천만 원까지 보증이 가능했는데 이제 불가능해요. 이게 깡통 전세의 씨앗이죠. 이수연 씨는 2019년 30대 후반 주부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당시 LTV 90% 시절이라 경기권 아파트 2채를 샀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매매가 4억에 전세 3억 8천만 원으로 갭 투자했어요. 부동산 카페에서 본 해당 지역은 전세가율이 높으니 안전하다는 조언에 끌렸죠. 사자마자 시세가 4억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갭 투자의 매력에 빠진 이수연 씨는 곧바로 두 번째 아파트를 계약합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매매가 3억 5천만 원에 전세 3억 2천만 원. 두 채를 매수하는데 현금은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죠. 이게 진짜 부동산 투자라며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아파트 임차인이 지방으로 직장을 이전하며 전세금 3억 8천만 원 반환을 요구했는데 이수연 씨는 돌려줄 현금이 없었어요. 같은 금액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했지만 전세 시세가 너무 떨어져서 불가능했죠. 급하게 현금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채 합쳐 총 8천만 원의 현금이 필요했죠. 부부 사이는 최악 이혼 위기까지 갔습니다. 고금리 신용대출에 남편 퇴직금까지 미리 끌어서 겨우 마련했고 빚 갚느라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강화되면 저 같은 서민만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 사례는 높은 LTV가 금리 변동 시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줍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차인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는 물건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 전세금 반환 리스크가 커지니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전세금을 대폭 낮추거나 월세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주택 임대 상황을 보면 전세 비중이 35.6%, 월세가 64.4%인데 LTV 70% 정책으로 월세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 대출 이자를 내며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월세를 내며 사는 게 나을까요? 전세 수요가 줄면 전세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전세 대출로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랐어요. 이제 LTV 70%로 보증 여건이 강화되면 집주인들은 전세가율을 70% 이하로 맞추려 노력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늘고 있죠. 보증보험을 담당하는 주체들의 재정 상태도 심각합니다. 2023년 3조 8천억 원, 2024년 2조 5천억 원 넘는 적자가 났어요. 대부분 전세 보증 때문입니다. 일부는 전세 보증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갭 투자만 조성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대로 금액이 크니 국가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죠.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쉬운 돈벌이입니다. 주택은 안전자산이라 이자도 높게 받죠. 하지만 대출이 너무 쉬우니 빚을 모르고 달려들었다가 경제위기 시 경매나 파산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경매 물건이 급증했죠. LTV 70% 정책은 서울보다 지방에 더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왜냐,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요. 예를 들어 서울 성동구 33평 아파트의 매매가는 19억, 전세는 10억으로 전세가율 50% 수준입니다. 또 수원 광교의 아파트는 매매가 15억, 전세 7억으로 50% 수준이죠. 매매가가 높고 전세가율이 낮다는 건 현실 사용 가치보다 미래 희망 가치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의 부동산 상승분을 미리 다 먹어 치우고 있는 거예요. 추가로 규제 후 예상되는 피해를 정리하면 젊은 세대는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 부담이 커지고 중년층과 노년층은 기존의 임대 사업을 포기하며 지방은 빈집 증가로 지역 경제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출 규제 강화로 2주택자 LTV는 0%,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도 70%로 제한됩니다. 전세 수요 감소로 가격은 하락할 수 있지만 서민 주거 불안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안의 아파트 한 채를 매매가 5억, 전세가 4억에 산 김민규 씨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곧 전세 만기 시점이 다가오는데 강화된 전세 규제를 적용하면 급하게 현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죠. 5억의 70%면 최대 3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4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5천만 원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죠. 정책 변화 소식에 불안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규제 강화가 서민 보호, 나처럼 월세로 내몰리는 게 보호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로 보면 정책 변화는 투기를 막지만 선의의 집주인과 임차인을 힘들게 합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규제로 역전세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빌라 경매가 급증하고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날 거예요. 투자 실패를 피하려면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계획하세요.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처럼 갭 투자에 의존하다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실패 사례들을 교훈 삼아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수연 씨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인근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2024년 말 입주한 신축으로 1호선, 2호선 환승역이라 인기 있었죠. 분양가가 전용 43타입 기준 8억 중반이었는데 지금 7억 중반대에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9천만 원인 상황이죠. 김수연 씨는 서울 신축이니까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큰 실수였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단지는 최고 경쟁률 266대 1이었는데 지금 마피 1억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서울의 다른 지역과 수도권 여러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줄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정말 혹한기입니다. 요즘 새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오를 거라 믿고 투자했다가 큰 코 다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른바 마피 매물이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죠. 먼저 박종현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종현 씨는 2022년 말 인천 송도의 신축 분양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때 송도는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며 바이오 클러스터, GTX 같은 개발 호재가 쏟아지던 곳이었죠. 박종현 씨는 새 아파트니까 입주 후 프리미엄이 붙어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전용 84타입을 8억 9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어차피 계약금만 내면 됐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청약 경쟁률이 높았으니까 로또 당첨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2025년 입주가 다가오니 호가 시세는 분양가보다 8천만 원가량 낮게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새 아파트 공급이 넘치고 대출 규제로 매수자가 사라진 탓이죠. 결국 박종현 씨는 손해를 보고 내놨습니다. 하지만 8천만 원 싸게 내놨는데도 연락조차 오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가 대비 얼마나 더 싸게 내놔야 계약될까요? 박종현 씨는 새 아파트라는 맹신 때문에 입지와 공급량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는 공급 과잉입니다. 송도처럼 개발붐이 일던 지역은 2021년, 2022년 땅값이 폭등하면서 건설사들이 영끌로 땅을 사서 분양가를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작부터 거품이 끼었죠. 둘째, 정부의 627 대출 규제예요. 6억 이상 대출을 제한하니 영끌하던 매수세가 뚝 끊겼어요. 국토교통부 데이터로 2025년 8월 현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서울은 78.2% 감소, 경기 64%, 인천 57%예요. 이 규제는 원래 고가 아파트 타깃이었는데 중위권까지 영향을 미쳐서 시장 전체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6억 대출이면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를 살 수 있음에도 매수가 끊겼다는 건 사람들이 더 큰 대출을 기대하며 영끌 모드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고금리로 대출 부담이 커지니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새 아파트마저 마피가 붙는 상황입니다. 이제 박종현 씨 사례와 비슷한 인천 쪽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소개할 사례들에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사례들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또 다른 투자자 최민지 씨는 인천 서구 검단 지역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2026년 입주 예정인 이 단지는 검단 신도시 개발과 지하철 연장 호재로 기대가 컸죠. 최민지 씨는 전용 84타입을 5억 4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새 집이라 프리미엄이 최소 2억은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 가격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3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씩 낮은 마피 매물이 많이 쌓여 있죠. 그럼에도 거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민지 씨는 개발 호재만 믿었는데 오피스텔을 계약한 게 실수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주변 입주 물량이 꽤 많고 요즘 오피스텔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상승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사례의 원인을 더 깊게 파헤쳐보죠. 검단은 서울 통근 중심이라 입지가 좋은 편인데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전매 제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검단 순살자이 같은 건물 붕괴 이슈로 투자 수요가 급격히 위축됐죠. 또 최근 전세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전망으로는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이 센 상황입니다. 거래가 안 되면 던지기 시작해서 급매물이 늘 수 있죠. 또 정부 규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출 규제에 세금 규제 카드까지 꺼내든다면 빠른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영민 씨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의 이편한 세상 헤이리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2025년 5월 입주를 시작했고 파주의 여러 호재를 기대하며 분양받았죠. 전용 84타입의 분양가는 4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8월 현재 거래가가 3억 5천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 대비 8천만 원 이상 마피죠. 심지어 22층 고층 매물도 이 가격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영민 씨는 새 아파트라 안전할 줄 알았는데 외곽 입지를 과소평가한 실수라고 후회했어요. 이 단지는 1057세대의 최고 25층인데 평당 분양가 1천만 원을 조금 넘긴 금액대였지만 하락폭이 컸어요. 파주 사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일자리가 부족한 외곽 지역의 조정세가 뚜렷해요.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평택, 안성, 파주, 의정부, 양주, 광주 같은 곳들이 미분양이 많고 가격 하락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 평택은 미분양 소화가 빠르지만 공급 과잉으로 여전히 어렵죠. 삼성 호재가 있지만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보면 최근 평택의 거래량이 상반기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이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행 후 매수세가 급감한 영향인데요. 특히 외곽 지역은 물량이 쏟아진 점과 고분양가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이동으로 지방과 외곽의 수요가 줄고 저성장 시대에 주택 수요 자체가 위축됐죠. 이런 곳들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 시세도 덩달아 급락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수현 씨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인근에 자이르네를 분양받았습니다. 2024년 말 입주한 신축으로 1호선, 2호선 환승역세권이라 인기 있었죠. 총 143세대 규모예요. 분양가가 전용 43타입 기준 8억 중반이었는데 지금 7억 중반대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9천만 원인 상황이죠. 김수현 씨는 서울 신축이니까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큰 실수였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단지는 최고 경쟁률 266대 1이었는데 지금 마피 1억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출 규제가 중위권 아파트에 직격탄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끊기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곳일수록 하락폭이 더 큽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로 보면 중위권이 안 팔리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어려워집니다. 기존 집을 판 돈에 대출을 끼워서 상급지로 가려는 심리가 강한데 이게 막혔습니다. 대출 규제 외에 다른 원인으로는 2021년, 2022년 분양붐 때 건설사가 비싸게 땅을 사서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은 공급 절벽으로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서울 사례로 강북구 미아동 하나포레나 미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씨는 이곳을 분양받아서 비슷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 단지는 2025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전용 80타입이 분양가 10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4천만 원 마피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총 497세대,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역세권인데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단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서울조차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 모아엘가트 레뷰도 비슷합니다. 2025년 7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전용 84타입이 분양가 10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는 10억 4천만 원 선으로 마피 5천만 원입니다. 7호선 천왕역 역세권인데 현재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심지어 전세도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분은 초역세권이라 믿었는데 시장 한파를 무시한 실수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천 쪽의 추가 사례로 인천 작전동의 할라비발디를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권에 6천만 원의 마피가 붙었습니다. 인천은 연수구부터 계양구, 서구까지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거래도 줄면서 크게 타격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담보대출의 한도도 줄어들면서 하락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의정부나 파주, 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 단지들에서 분양가 대비 수천만 원씩 하락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고분양가, 공급 과잉, 대출 규제, 일자리 부족입니다. 새 아파트라고 무조건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거품이 빠지면서 대표적인 하락 사례가 될 수 있죠. 정리하면 2021년, 2022년에 분양한 단지들이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당시 건설사들이 땅을 비싸게 사기도 했고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높은 분양가에도 투자자 본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는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요가 적은 곳들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에 따라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무리한 대출은 피하시고 시장 흐름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50대 여성조합원의 하소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14년에 땅 주인으로 조합 가입했어요. 오송이 KTX 역세권이고 바이오 클러스터로 뜬다고 해서 평생 모은 돈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죠. 가족들 설득하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남편은 너무 위험하다고 반대했지만 제가 이건 틀림없다고 우겼어요. 그런데 조합장 비리로 그 돈이 전부 날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졌어요. 제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이걸 전부 잃을까봐 밤마다 악몽을 꿔요. 왜 우리 같은 서민들만 피눈물 흘려야 하나요? 구속된 조합장 돈 어디 갔나요? 소송이라도 해야 하나요? 하시며 눈물 짓더라고요. 이분처럼 많은 조합원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요. 2025년 기사에 따르면 총 피해액은 200억 정도로 추정된다고 해요. 이게 개발 사업인가 사기판인가 싶어요. 이 하소연을 듣고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인분 중에는 10년 전 토지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1억 5천만 원을 날린 분이 계세요. 돈은 돈대로 투자했는데 공사는 지연되고 결국 가치가 폭락해서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안타까움이 오송조합원을 보면서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오송 역세권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에요. 세종시와 충북의 핵심 교통요지, 미래 가치가 엄청난 땅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는지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2005년 공영개발로 시작했어요. KTX 오송역을 중심으로 세종시와 청주를 잇는 핵심 지역을 개발하려 했죠. 이 지역은 국가산업단지와 바이오 클러스터로 주목받던 곳이라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땅 주인들이 터무니없는 보상비를 요구하면서 2013년에 사업이 중단됐어요. 그러다 2014년 토지주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어 환지 방식으로 재시작했죠. 환지 방식이 뭔지 아시나요? 쉽게 말해 땅 주인들이 토지 사용 동의를 하고 개발 후 가치가 오른 땅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사업비는 일부 토지, 즉 채비지를 매각해서 조달하고요. 이 사업은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70만 제곱미터, 약 21만 평에 총 사업비 2,337억을 투입해 아파트 2,000여 가구, 상업시설, 유통시설, 기반시설을 짓는 계획이었죠. 오송 역세권이 세종시의 관문이자 충북의 미래 먹거리로 불릴 만큼 기대작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22년부터 터졌어요.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시작되더니 2023년엔 조합장이 사업비 횡령으로 구속됐어요. 이 여파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가 완전히 멈췄어요.
이게 단순히 공사 지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입주 차질,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 심지어 지역 경제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대형 사태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2023년 7월 기반시설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조합장 비리 때문이에요. 전임 조합장이 업무 대행사로부터 5억가량의 뇌물을 받고 사업비 100억을 배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시행사 대표도 징역형을 받았지만 이미 조합 자금은 탕진된 상태였죠. 이 비리로 조합은 공사비 마련을 위해 팔아야 할 채비지 매각도 제대로 못했어요. 게다가 유통상업용지 용도 변경을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찬반 갈등이 터졌어요. 일부 조합원들은 용도 변경하면 분담금이 커진다며 반대했고 결국 소송까지 갔어요. 2024년 9월 용도 변경이 부결되면서 갈등은 2025년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내부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조합장과 시행사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지고 조합원들끼리 찬반 갈등으로 싸우고 결국 공사가 지연돼 돈을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오송의 상황은 많이 심각합니다. 비리 규모가 수백억에 달하고 조합 내부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면서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재판에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조합원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쓰면서 사치생활을 즐긴 이들이 아직도 회수되지 않은 돈을 어떻게 굴리고 있을지 생각하면 화가 치밉니다. 40대 남성 조합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오송역 현대일스테이트의 조합원이에요. 저는 2020년에 조합원이 됐고 가족 이사 꿈에 부풀었어요. 오송역 근처라 교통이 좋고 바이오 클러스터로 미래 가치가 높을 거라 믿었죠. 근데 기반시설 공사 중단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대출 이자는 지금도 매달 나가는데 준공 승인이 안 나면 어쩌자는 거죠? 공사 중단에 용도 변경 소송까지 다 조합장 비리 탓이잖아요. 우리 돈으로 호화생활한 놈들 잡아놓고 다 처벌해야 해요. 라고 분통 터뜨리셨어요. 2025년 6월 기사에 따르면 지역주택 조합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60대 남성 조합원은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 기대하고 2018년에 투자했어요. 노후 자금 다 털어넣었죠. 근데 이번 사건으로 공사가 멈추니까 주변 땅값도 떨어졌어요. 이러다 사업 망하고 노후 자금 다 날릴 판이에요. 청주시가 도와줘야 하는데 조합 책임만 해요. 왜 서민들만 고통받나요? 하시며 한숨 쉬셨어요. 이분들 외에도 조합원들이 다 같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도 취재하면서 이분들 하소연을 듣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아파트 상황을 보겠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오송역 현대일스테이트는 최고 25층 총 24개 동 2094세대 규모예요. 2026년 12월 완공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대로라면 준공 승인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주자들은 잔금 대출이 불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죠. 최악의 경우 은행의 중도금 집단대출액 및 PF대출금 변제 등으로 3천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태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존폐 기로에 섰다고 해요. 대형 건설사도 이렇게 흔들릴 정도면 이 사업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실 거예요. 조합 자금 현황을 보니 더 암울해요. 현재 조합 현금은 100억 원 정도, 남은 채비지 가치는 2020년 기준 510억 원이에요. 하지만 남은 공사비로 1000억 원이 넘게 필요해요. 조합은 채비지 매각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라 가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에 따르면 채비지 가치는 8,900억 원 정도지만 사업이 불안정하니 실제 매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견 건설사들도 담보 약속 없으면 참여 안 한다고 버티고 있어요. 조합원들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채비지 매각이 왜 어려운지 더 깊이 알아볼게요. 지방 부동산 시장은 2023년부터 침체가 심화됐어요. 특히 오송 같은 비수도권 지역은 상업용지 공실률이 높아져 투자자들이 꺼리고 있어요. 게다가 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 신뢰도가 떨어지니 큰 건설사들은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견 건설사들은 공사비 보장 없으면 못한다고 하니 조합은 갈팡질팡이에요. 용도 변경을 반대하는 조합원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유통상업용지를 용도 변경하면 추가 부지 편입으로 사업비가 늘고 공사도 늦어져요.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더 내야 해요. 그렇다고 우리 조합원들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고 자기들만 특혜받아 이익 챙기잖아요. 지역 활성화? 그건 핑계예요. 우리 조합원들만 피해봐요. 절대 동의 못해요. 왜 서민들만 고통받나요? 하시며 분노하셨어요. 처음부터 사업이 투명하지 않았던 문제도 있습니다. 일부 욕심 많은 사람들 때문이죠. 시공사나 시행사가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송은 국가산업단지 바이오 클러스터 근처라 미래 가치가 엄청난데 이 사업이 망하면 주변 개발도 타격받습니다. 오송역은 중부권 교통 중심지예요. 서울까지 KTX로 50분, 대전 20분 거리라 접근성 최고죠. 이런 금싸라기 땅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는지 안타깝기만 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 부족이에요. 공사를 재개하려면 1,000억 넘게 필요합니다. 조합은 채비지 매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죠. 2025년 하반기 기준 신임 조합장이 기반시설 공사 재개를 목표로 청주시와 공조의 사업 전반을 논의 중이에요. 하지만 지방 부동산 침체로 채비지 가격이 낮아져야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투자 메리트가 없어요. 대형 건설사들은 아예 관심 없고 중견 건설사들은 담보 없으면 참여 안 한다고 버티죠. 청주시는 어떤 입장일까요? 시는 우린 사업 주체가 아니다라며 소극적이에요. 환지계획 변경은 조합이 해야 하고 시는 승인만 한다고 해요. 하지만 사업이 좌초되면 지역 경제 전체가 타격받는 만큼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송 역세권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에요. 국가산업단지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된 충북의 미래 먹거리예요. 이 사업이 망하면 주변 개발도 연쇄적으로 흔들릴 거예요. 전문가들은 시가 나서서 지구 단위 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비지 감정평가를 다시 하고 투명한 사업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조합과 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니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죠. 해결책은 뭘까요? 우선 모든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해요. 모두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하지 말고 시도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해요. 조합 내부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 연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죠. 청주시는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좌초되면 수백 명이 피해를 보고 지역 경제 전체가 망가질 거예요. 제가 아는 재개발 사업은 짧게는 15년, 길게는 30년 걸리더라고요. 오송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오송역은 위치가 너무 좋아요. 중부권 교통중심지 제대로 개발만 되면 금값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좋은 땅도 잘못 손대면 망가질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무조건 따져보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기상천외한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오송 역세권 사태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서민들 삶을 무너뜨린 비극이에요. 조합원들 하소연을 들으면서 저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부동산 투자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런 실패 사례들을 교훈 삼아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실패 안 하는 방법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